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인데요. 당연히 주말이니까 또 S&P 500 투자 이야기 영상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8월 14일을 기점으로 10억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투자 철학은 존 보글이라는 분이 이제 설립한 뱅가드 투자 운용사에서 만든 VO, VXUS, BND로 3펀드 하나, 둘, 셋이죠. 3펀드 포트폴리오로 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존 보글의 어떤 투자 철학을 스테이 더 코스 대표적인 거죠. 추종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존 보글이라는 분이고 정말 좋은 말이죠. 50년간 매달 투자하고 은퇴를 하면은 엄청난 돈이 쌓인 거를 보고 기절하게 될 거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죠. 그래서 존 보글이 했던 유명한 말들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일일이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이제 있으니까 크게는 보면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건초더미를 사라. 그리고 스테이 더 코스 그냥 원래 가던 항로를 유지하라.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저도 계속 되새기는 말인데 주식시장에서 20%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면은 주식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저는 전 재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언젠가 30%, 더 나아가서 5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거를 상상하고 있고 그런 날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 승자의 게임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투자하자. 네, 이 말을 되새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이유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유는 저희가 뭐 굳이 개인적인 이야기 남기고 싶지 않은데 처음부터 딩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한 2번 정도 유산을 경험하면서 그런 사이에 나이도 이제 와이프나 저나 먹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더 무리해서 애를 가기보다는 둘이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데 실거주하는 입장에서 학군지를 찾아다닌다거나 한 곳에 정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파트를 보유함으로써 느낄 수 있다는 실거주 안정성 확보에는 큰 욕심이 없고 오히려 적당한 곳에 살 수 있는 그런 자금, 현금 흐름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물론 자녀가 있고 어떤 그 교육 때문에 상급지에 교육하기 좋은, 살기 좋은 곳에 정착해야 되는 분들과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나 아내나 모두 광역시 출신이라서 해외살이가 아니고 지방살이죠. 지방살이에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소멸,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보는 것이 회사를 좀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지방에 가서 지방의 이제 거점 도시에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거주비를 아끼며 세이브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라면은 1년에 몇 개월 동안은 해외에 나가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못 해봤던 경험들을 해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나 아내나 상대적으로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내 뭐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고 있고 아내는 서울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인 공무원이죠. 하지만 제 경우에는 당연히 사기업 직장인이라 정년 보장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진 않고 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40대 중반까지 사오정이란 말이 있죠. 45세 정년 그 정도까지만 다니면 육군자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재산을 투자해도 되겠다. 그리고 제가 뭐 주식 투자 경력으로 봤을 때 제가 26살 처음 회사에서 첫 월급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었는데 국내 주식 투자한 기간은 한 8년 정도 되고요.
그 8년 기간 동안에 단타도 쳐보고 뭐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 곱버스 투자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대 굴렸던 자금이 한 7, 8천만 원까지 굴렸고요. 거기서 이제 단타 치고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총 그 결산을 해보면은 한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0만 원 정도 뭐 손실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6년 전부터는 국내 주식 투자는 완전히 접었고요.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미국식 투자를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억 단위를 넘어가는 투자금을 미국 인덱스 S&P 500에 주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서 폭락도 겪었죠. 코로나 때 이럴 때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시장의 등락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하게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신경 안 쓰고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집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이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아파트 자산 하나에 몰빵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ETF에 투자하는 이유, 이거를 좀 더 항목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실질 하락 추세라는 거가 저와 자산을 미국에 갖고 있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우리나라가 급격한 성장을 하던 뭐 매년 10% 이상씩 성장률을 보이던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IMF 직전까지는 환율이 뭐 1,000원도 안 되는 7, 8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IMF가 터지고 미국 금융위기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이러면서 환율이 이제 1,500원을 넘는 그렇게 국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글로벌 자금은 원화 같은 위험 통화보다는 결국에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미국의 국채나 달러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약세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기도 한데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하고, 그리고 미국 대비 한국의 물가와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가 많았고,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면서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전 인구 구조가 진짜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좀 장기적으로 한국 자산을 갖고 있고 싶지 않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뭐 기름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가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하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팔 수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960년대 같은 경우는 급성장하던 시기, 그 6.25 전쟁 이후에 이 젊은 인구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 젊은 인구가 그대로 쭉 올라가는 거죠.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축을 이뤘었고, 저희 뭐 부모님 세대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가 맞물렸습니다. 일할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부양할 사람은 적은데. 근데 2070년쯤 되면,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될 때쯤 되면은 노년의 인구는 엄청 많은데 아래에 생산 가능 인구 뭐 3, 40대 이때쯤 되면은 엄청 적어지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 전망도 이런 식으로 이제 65세 이상 인구 한 명당 이걸 부양할 수 있는 생산 연령 인구수가 지금은 4.6명인데 2070년쯤 가면은 생산 가능 인구 한 명이 65세 이상 인구 한 명씩 부양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기성세대들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70% 이상이고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기조는 지금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근데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가치 저장 수단이지 생산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중에 국가가 돈을 풀고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부동산의 가치로만 저장이 되고 어떤 생산성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뭐 이런 흐름은 더 가속화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했고 은퇴자의 생활비는 아파트 주택연금이나 월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화를 시도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가진 자산을 봤을 때 직장을 다니기 괜찮고 실거주 만족도 높은 데를 고려하면은 다시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러려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3억 뭐 그 정도 이상을 또 받아야 되고 그간 모아왔던 S&P 500 ETF를 어느 정도 좀 팔아야지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정도 수준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파트를 다시 산 다음에 다시 월급에서 몇백씩 S&P 500을 모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은퇴 시점에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하고 노후에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보면은 주요 국가들의 실질적인 공식적인 은퇴 연령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만 60세니까 62세쯤에 은퇴한다고 치고 근데 실질 그 뒤로 10년을 더 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66세까지 은퇴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한 1, 2년 정도 더 일을 하는 실질 은퇴는 67.9세 뭐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남들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70세 넘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 이후에도 현금 흐름을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 딱히 크지 않을 것이다. 금융자산이 그만큼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대신 아파트 한 채는 남겠죠. 이게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삶의 형태라고 보여지는데 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이 최근에 8월 21일자로 나왔었는데 15억을 집을 가진 노인의 소득은 국민연금뿐이다. 생활비가 걱정된다. 아마 뭐 가명인 것 같은데 서대문구 사는 박정식 씨는 45평, 서대문구에 45평짜리 아파트 되게 좋은 집에 살고 계신 거죠. 10년 전에 물론 7억 5천에 샀기 때문에 15억까지 올랐다는 거죠. 대출도 1억 4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국민연금은 250만 원 연금 정도 나오고 이거 가지고 뭐 아마 이 당시에 7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부분의 자산을 아파트에 넣었기 때문에 별도로 현금 흐름을 내는 금융 자산 없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원리금을 내고 나면은 쓸 수 있는 돈이 뭐 6, 70만 원밖에 안 된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우스 푸어라고 보는 거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평수를 줄여가지고 25평형으로 가고 그래서 대출금을 상환해 버리고 남는 돈을 이제 생계에 보태는 거를 이제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들도 돈도 좀 해줘야 되고 자식들도 부모님이 사실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나중에 돈 좀 나오면은 은근히 받아가길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이때 집을 갈아타는데 뭐 양도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도 내야 되니까 노후를 위해서 집을 활용하는 게 막상 그때 가가지고 얼마나 유리할지 더군다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많아지고 그 집을 사줄 만한 다음 세대들 저보다 20, 30년 어린 세대들의 수가 많이 줄어드니까 그때쯤 제가 은퇴한 다음에 아파트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떨까 상상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었고 그렇다면 남들과 다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저는 다행히, 취직을 2011년도 대학 4학년 때 했는데, 그때만 해도 3% 이상 성장을 하던 때라 가지고, 공대, 뭐 전자과, 뭐 화공과, 뭐 기계과 정도 나왔으면은 대기업들 뭐 두세 군데 붙어서 골라서 가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명문대라고 해도, 웬만한 대기업에 합격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어느 정도 학교 레벨만 되면 골라서 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무관하지 않은 것이 잠재 성장률이 벌써 24, 5년도만 2%대, 올해 뭐 0.8%, 0.9%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 있던데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제 기억나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 제가 군대에 있다가 막 전역했을 때인데 그때 경제 회복을 이끌었던 게 차화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동차, 화학정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축이었던 석유화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가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수출 비중 중에서는 한 10% 가까이 차지하는 게 석유 화학이거든요. 근데 이미 기사도 막 나왔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지역 산나 경제까지 붕괴된다. 근데 이때 차와중 장세에서 재미를 봤던 게 중국에서 오리 제품을 많이 수입해주면서 재미를 많이 봤었는데,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적자 국가가 되었다는 게 참 아킬레스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디로 가는지가 참 궁금한데, 미국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 이제 마가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인류 기업들 보면은 현대기아, 삼성, SK, LG, 뭐 SK하이닉스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 고용해서 월급 줘서 일 시켜가면서 그거를 배에 실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수출해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 아예 현지에서 이렇게 기업을 짓고 회사를 짓고 그 현지 노동자를 채용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돈 벌던 시절이 저물어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웃긴 게 미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 한국이 가가지고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참 그래요. 사람들이 기사 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0,000명을 잘랐다더라, 메타에서 몇천 명을 잘랐다더라 이렇게 해고하는 거 보면은 살벌하다, 진짜 좀 힘든 나라다. 미국 노동자에게는 가혹할 수 있는데, 하지만 저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업 자체가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돈을 더 벌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그거잖아요. 망하려고 작정해 가지고 사람을 막 자르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산업 트렌드, 기술,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인력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한몫을 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은 뭐 노란봉투법, 저도 한 명의 노동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않은데, 걱정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기업이 한국에서 떠나려고 하고 사업을 더 이상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일할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노란봉투 보면은 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 노조 활동을 좀 더 촉진시켜 주는 거, 쟁의행위,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파업했을 때 기업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 하는 거를 없애준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의고용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고용주와 노동자 양측 모두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로든지 해고할 수 있다. 네, 해고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하려면 어떤 고용노동부 같은 데다가 엄청난 그 기업의 경영난이 있어서 해고하는 것이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도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게 미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표가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중국과 뭐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중국은 지금 이 그래프가 수출이거든요. 중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습니다. 원래는 수출을 더 많이 하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다. 근데 이제 반대로 바뀌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오히려 덜 하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니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해가지고 미국의 부를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도 중국에서 어떤 중간재, 어떤 재료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한 다음에 가공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다 파는 이런 형태의 산업 체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좀 안 입고 올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미국과 강한 연관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좀 몇 배나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스테이 더 코스입니다. 네, 저희 그래서 투자 현황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제가 세워놓은 목표, 최근 1년치 수익금으로 1년치 수익금이 2,800 정도 되는데 1년치 생활비 마련할 수 있으면 은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런 100% 달성한 상태를 100주 이상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퇴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 스스로 그렇게 정해봤고요. 저의 그 수익률을 보면은 물론 한국 주식 많이 올랐지만은 S&P도 10% 올랐지만은 우리나라는 이 달러 원 환율이 6% 정도 작년 12월 말 대비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말은 뭐 계엄 이런 것 때문에 워낙에 환율 자체가 1,400 후반대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대비하면 환율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퍼네트 룰 아시죠? 이것도 뭐 재미로 보고 있는데, 사퍼네트 룰이라면은 1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4%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면은 언제든 은퇴해도 된다 이건데, 1년에는 지금 1년 이거 가지고는 아직은 1년 생활이 불가능하다 싶어가지고 은퇴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기록하는 거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저도 스스로도 잊지 않고 복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바닷물과 같다는 거,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지는 바닷물처럼 너무 돈에 집착하지 말고 적당하게 경제적 자유 정도 누릴 수 있을 수준 정도 달성하자, 이런 것도 스스로 좀 되새겨보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